구멍이 없다. 영화가 끝났을 때 딱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9월 5일 개봉 한국 영화 살인자 리포트입니다. 조영준 감독의 작품, 각본도 직접 쓰셨고요. 주연 배우는 조여정, 정성일. 그런데 두 배우 외에 또 한 명 비중 있는 역할의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김태한. 이렇게 세 명의 배우가 이끌어가는 내용입니다. 상영 시간 107분에 등급은 청소년 관람 불가, 엽기 살인과 성범죄 관련 내용과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 직접적이거나 적나라하게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의 수위 자체는 15세 관람가를 받았어도 될 만한 수준인데 아마 모방 위험이나 그런 복합적인 이유로 청불 등급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일단 빠르게 감상부터 말하겠습니다. 영화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올해 제가 지금까지 본 한국 영화 중에서 제일 재미있게 본 3대장이 승부, 야당, 좀비 딸이거든요. 살인자 리포트가 그 영화들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재밌다고까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그 영화들을 뛰어넘는 지점이 있어요. 바로 영화의 만듦새. 저는 올해 본 한국 영화 중 살인자 리포트가 최고의 만듦새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하고요. 승부, 야당, 좀비 딸이 재미는 있었지만 따지고 들면 단점도 많았고 만듦새 면에서 투박한 부분이 확실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살인자 리포트는 감점 항목으로 체크를 한다며 체크표가 아주 깨끗한 감점을 줄 만한 요소가 거의 없었습니다. 일단 배우들이 캐스팅부터 연기까지 다 너무 완벽했고요.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로서 긴장감을 조성하는 시청각적인 연출들 거의 완벽했습니다. 특히 공간이 되게 중요한 영화잖아요. 제한된 공간에서만 거의 모든 내용이 벌어지니까 그 공간 설정이 너무 탁월했던 것 같아요. 일단 엄청 넓은 호텔 스위트룸을 배경으로 해서 제한된 공간인데도 그다지 제한되는 느낌이 없고 이 스위트룸의 양쪽 벽면 스크린에 무슨 영상 예술 같은 걸 계속 틀어놓거든요. 그게 전체적으로 공간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내용 전개에 따라 색감의 변화를 만들어내요. 제 기억으로는 세 가지 색감, 처음에는 약간 흰색이나 회색 계열, 도입부의 탐색전, 서로 간보는 상태를 표현하는 색감이고 두 번째는 파란색, 이거는 정성일이 자신의 이야기와 논리를 풀어내는 내용, 굉장히 차갑고 차분하게 캐릭터의 감정과 논리를 풀어내거든요. 마지막은 빨간색, 이거는 조여정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후반부의 격정적인 전개를 표현하는 색상이죠. 제한된 공간에서 펼쳐지는 스릴러라서 공간적으로 갑갑한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 이 영화는 정말 그런 단점이 조금도 없었다. 제한된 공간인데도 시각적으로 내내 눈을 뗄 수가 없는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한 건 역시 스토리입니다. 구멍이 없다 라고 일단 말은 해놓고 정말로 구멍이 없는지 지금부터 스토리를 복귀해 보겠습니다. 구멍이 없다라고 일단 던져본 이유는 영화가 끝났을 때 딱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생겼는데 영화가 끝나는 시점에 의문이 다 해소가 되었더라고요. 물론 구멍이 100% 없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겠죠. 제가 놓친 부분도 있을 테고 지금 스토리 복귀를 한다고 했지만 지금 영화 본 지 3시간 정도 지났는데 벌써 기억이 애매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중 하나가 마지막 장면이에요. 마지막 장면에서 어떤 캐릭터가 무슨 질문을 받거든요. 그 질문에 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기억이 애매해요. 답을 안 하고 열린 결말로 끝낸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애매하네요. 사실 영화를 한번 보고 와서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하는 건 힘들죠. 이 스토리 복귀가 완벽하지도 않을 테고 스토리에 어떤 구멍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일단 영화가 끝났을 때 스토리에 구멍이 없다라고 느꼈고 그 느낌과 기억을 바탕으로 한번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영화의 오프닝 장면에서 여러 건의 살인사건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그런 영상이 나오면서 소리는 어떤 남자와 여자의 전화통화 소리가 나옵니다. 일단 영상으로 나오는 살인사건 보고서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굉장히 잔인한 수법의 살인들이라는 거, 과도한 신체 훼손이라든가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 그런 살인들이구나. 그리고 세부적인 살인 도구나 수단이 너무 다양하다는 거, 그런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리로 들리는 전화통화 내용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전화를 받은 사람은 백선주라는 방송국 뉴스 기자, 그리고 전화를 건 사람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본인을 연쇄 살인마라고 주장하면서 나를 인터뷰해달라 라고 요청하는 그런 목적의 통화입니다. 이게 오프닝 씬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고요. 그 다음은 조여정이 연기한 백선주 기자가 자동차 보조석에 탄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딸이랑 통화를 하고 있었죠. 딸과 통화가 끝나고 옆자리 운전석에 있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데 어떤 남자예요.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남편인 것 같거든요. 무슨 대화를 하냐면 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딸이 요즘 표정도 어둡고 말도 없다. 전에 가방에서
면도칼을 발견했다. 딸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전석의 남자가 내가 한번 대화해볼까?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선주가 그래 나보다 당신이 더 잘 통하니까 라고 말하거든요. 이런 대화의 내용을 보면 아 남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남편이 아니었어. 그 내용이 나중에 밝혀지거든요. 이렇게 초반에 주어지는 정보들을 관객이 착각하도록 유도하는 이런 대화 연출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곱씹어볼수록 스토리를 진짜 너무 잘 쓴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장면에서 또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사실, 백선주가 지금 직장에서 입지가 좀 안 좋아. 최근에 일신그룹인가? 그런 대기업 관련 비리 특종을 준비하다가 뭐가 좀 잘못되었나 봐요. 그래서 방송국의 높으신 분들 눈밖에 나은 상황인가 봐. 그런 상황에서 연쇄살인마라고 주장하는 수수께끼의 남자에게 전화를 받고 지금 인터뷰를 하러 약속 장소에 가는 길이에요. 약속 장소는 그 남자가 정해준 것 같아요. 호텔과 호수까지. 백선주는 이 인터뷰를 회사에는 알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허위 장난 전화일 가능성도 있고 회사 차원에서 이 인터뷰를 진행한다면 이미 회사에서 입지가 좋지 않은 백선주를 배제하고 다른 기자에게 넘겨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백선주는 회사에 알리지 않고 빼도 박도 못하는 본인의 특종으로 인터뷰 영상을 남기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이 진짜 연쇄살인범이면 단둘이 인터뷰하는 게 위험하잖아. 그리고 범죄자니까 잡아야 하잖아요.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운전석에 앉아있는 남편처럼 보이는 남자의 직업이 경찰이야. 김태한이 연기한 한상우 경이라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는 기자, 남자는 경찰이지만 둘 다 방송국과 경찰서라는 조직 차원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개인 활동으로 인터뷰와 체포까지 다 완수하려는 거예요. 범인이 호수를 알려줬어요. 2701호라고. 그래서 그 바로 아래층 2601호에 한상우 경위가 대기를 합니다. 백선주는 귀에 소형 통신기를 넣어서 한상우의 지시를 들을 수 있고요. 인터뷰 상대, 지금부터는 그냥 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범인이 백선주한테 프런트에서 키를 받아서 먼저 방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한 것 같아요. 백선주는 2701호 카드키를 받아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복제 키를 만듭니다. 뭐 간단하게 복제 키를 만드는 기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복제 키를 엘리베이터 안 어딘가에 숨겨서 나중에 한상우가 가져갈 수 있게 하고요. 2701호에 도착해서 여기저기 몰래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2601호의 한상우가 2701호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다 보고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준비를 끝마치고 기다립니다. 잠시 뒤 벨소리가 울리고 범인이 도착합니다. 상류층이나 전문직처럼 보이는 멀끔한 남자가 호텔방으로 들어옵니다. 배우가 정성일이라서 이런 이미지가 정말 찰떡이죠. 범인이 백선주한테 상상한 모습과 다르냐고 물어보니까 백선주가 아니 정확히 내가 상상한 모습 그대로다. 그 살인사건들에서 범인의 머리카락 하나 발견되지 않았는데 범인이 철저한 완벽주의자고 자기관리도 완벽하게 하는 사람일 것 같다고 예상했다. 뭐 이런 대화를 초반에 주고받아요. 그렇게 인터뷰가 시작됩니다. 일단 진짜 연쇄살인마가 맞는지 증명하라고 하니까 범인이 자기가 살인하는 모습을 다 영상을 찍어 놓았어요. 그 영상을 보여줍니다. 오케이 살인마가 맞구나. 그럼 왜 살인을 저질렀냐? 범인은 치료라고 답합니다. 범인이 저지른 살인이 11건이거든요. 피해자들의 공통점 전부 범죄 전과자이거나 뭔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인간들이야. 그러면 그런 사회 쓰레기를 정화하는 그런 목적의 살인이었냐 물어보니까 아니 내가 치료라고 한 건 그런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다. 나는 의사다. 내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살인을 했다 라고 답을 해요.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고 자기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 중에서 범죄 피해의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그 범죄자들을 응징을 해주는 걸로 환자들의 정신질환을 치료를 해주고 있었던 거죠. 대부분의 환자에게 이 치료 방법이 아주 효과가 좋았다 라고 말합니다. 이 범인이 이런 짓을 저지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본인이 정신과 의사인데 이미 본인부터가 끔찍한 범죄에 의해서 심각한 정신병을 앓았던 과거가 있거든요. 아내와 어린 자식이 있었는데 아내가 자식을 안고 동반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을 시기에 지하주차장에서 어떤 남자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아기를 출산하는데 이미 남편의 아기를 임신한 상태에서 강간을 당한 거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이 아기에게 강간범의 피가 섞인 것 같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 망상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결국 동반 자살. 그래서 남편은 아내와 자식이 자살한 것 자체로 1차 충격, 그리고 본인이 정신과 의사인데도 아내의 정신병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2차 충격, 그리고 아내를 강간한 강간범이 4년형을 선고받았거든요. 이 4년형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오히려 좋아. 4년만 기다리면 내가 저놈을 직접 죽여서 복수할 수 있어. 그렇게 강간범의 출소를 기다리며 4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았어요. 그런데 출소하기 하루 전날인가? 교도소 작업장에서 무슨 감전사고로 강간범이 죽은 거예요.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 들어보니까 아마 몇 초 만에 즉사했을 거래. 사실상 아무 고통 없이 세상을 떠난 거야. 이걸로 3차 충격, 정신이 나갈 수밖에 없죠. 정신과 의사인데 본인이 정신병자 같은 상태로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환자가 찾아옵니다. 자기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의 환자. 이 환자의 아내와 자식이 음주운전 자동차에 치였어요. 아내는 죽고 자식은 살아는 있지만 의식불명. 그 후 몇 번이고 그 음주운전 범죄자를 죽여서 복수하려고 했는데 의식불명으로 누워있는 자식을 보살펴야 하니까 참아 못했다. 하지만 마음은 지옥 속에 있다. 이러는 거야. 이때 완벽한 치료법이 딱 생각나는 거죠. 그 음주운전 범죄자를 제가 대신 죽여드릴까요? 이 치료법을 떠올린 순간 본인도 치료가 된 거예요. 연쇄살인범의 클리셰 설정을 정면에서 비틀었습니다. 사이코패스, 대부분의 연쇄살인범이 공감 능력이 없잖아요. 하지만 이 영화의 범인은 오히려 공감 능력이 넘쳐. 자기가 복수해야 할 대상은 사라졌어. 마음에 구멍이 뚫린 거야. 그 마음의 구멍을 다른 사람의 복수심을 공감으로 가져와서 자기 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환자를 치료함과 동시에 자기 자신까지 치료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이거는 연명치료거든요. 왜냐하면 완전한 치료는 불가능해요. 자기 복수는 못하게 되었으니까. 하지만 다른 사람의 복수심을 공감으로 가져와서 대신 복수를 실행함으로써 이걸로 연명을 하는 거야.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 캐릭터의 동기 설정에 감탄을 했습니다. 엄청 치밀하거나 심오한 내용은 아닌데 연쇄살인범의 클리셰 설정을 정면에서 비틀고 이해와 공감이 쉽게 되는 범인의 동기를 너무 흥미진진하게 잘 쓴 것 같아요. 아무튼 오케이. 왜 살인을 했는지는 알았어.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의문. 이 인터뷰의 목적은? 처음에는 그 질문의 범인이 자기가 지금까지 저지른 살인들에 대해 점검을 해보기 위해서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답을 하거든요. 진실은 이 인터뷰 자체가 그냥 핑계이고 백선주 기자한테 볼 일이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아래층에 한상우 경위님 대기하고 계시죠? 그분한테도 볼 일이 있습니다. 범인이 스스로 연명 치료를 하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연명 치료라는 건 뭐예요? 치료를 안 하면 죽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렇게 매번 복수심에 불타는 환자가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스스로 환자를 찾아다닙니다. 성범죄 피해자 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 이런 곳에 자원봉사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환자들을 물색해온 건데 어느 날 성범죄 피해자 상담소에 어떤 여중생이 온 거예요. 알고 지내는 아저씨한테 강간을 당했다고. 참고로 성범죄 피해자 상담소에서 이 여중생을 만났을 거라는 건 영화에서는 안 나온 내용이고 제가 그냥 정황상 추측을 한 겁니다. 왜 백선주와 한상우에게 이 범인이 볼 일이 있게 되었는지 그 출발점. 강간 피해를 당한 여중생은 백선주의 딸이고 이름은 예린입니다. 그리고 백선주와 한상우는 부부가 아니야. 백선주는 이혼을 했고 한상우는 예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인데 남편과 이혼 후에 교제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친구지. 그런데 한상우가 예린이를 강간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일단 한상우 경위가 원래는 아주 능력 있는 경찰이었어요. 조직범죄 세력에 막대한 타격을 준 그런 업적도 있어. 그래서 이 범죄 조직이 한상우를 노려서 작업을 합니다. 미인계 같은 작업을 한 거예요. 어떤 예쁜 여자가 유혹하게 해서 잠자리를 가지고 침대 옆에 마약 주사기 놔두고 사진 찍고 뭐 그런 짓을 했어요. 그 사진이 약점이 되어가지고 이 범죄 조직의 뒤를 봐주는 그런 부패 경찰의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한편 백선주 기자는 일신그룹이라는 대기업의 심각한 비리 행위에 대한 내부 제보를 받습니다. 무슨 화학물질 무단 방류로 큰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검찰이나 정치권의 뇌물을 먹여서 그걸 무마시킨 거야. 그런데 내부 고발자가 그 뇌물 관련 비자금 장부를 백선주 기자한테 넘겨서 이걸로 고발 보도를 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도둑이 들어서 그 장부를 훔쳐갑니다. 그리고 내부 고발자는 뺑소니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증거와 증인이 사라졌으니 고발 보도도 무산되죠. 그런데 장부를 훔쳐간 도둑이 한상우였어요. 한상우와 백선주가 가까운 관계이고 백선주가 일신그룹 고발 보도를 준비 중인 사실도 한상우에게 다 말했거든요. 그걸 예상하고 일신그룹에서 한상우에게 접근을 한 거죠. 장부를 좀 훔쳐달라고. 그러면 경찰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수를 써주겠다. 한상우는 그 사진 때문에 범죄 조직에 협박당하는 상황이었는데 자기가 경찰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힘을 이용해서 자기를 협박하는 조직을 박살내고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본인에게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백선주를 배신하고 장부를 훔친 겁니다. 집이 비어있는 시간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돌발 상황이 벌어집니다. 백선주의 딸인 예린이가 몸이 안 좋아서 학원에 안 가고 집에 일찍 와버린 거예요. 한상우가 집에 도둑이 든 걸로 위장하려고 난장판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예린이가 목격한 거야. 그래서 예린이의 입을 막을 목적으로 강간을 한 거죠. 영화 초반에 백선주가 딸이 요즘 표정도 어둡고 말이 없다. 가방에서 면도날이 발견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면도날 관련해가지고도 영화의 중간에 뭔가 상황을 오해하게 만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린이가 면도날을 가지고 있었던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강간당한 이후 정신병 증상이 나오고 있었으니까 자살이나 자해를 생각하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자기를 강간한 남자가 엄마의 남자친구이고 어쩌면 새아빠가 될지도 모르니까 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자기 몸을 지키려고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런데 범인이 백선주한테 예린이 가방에 면도날 있는 거 보셨죠? 라는 대사를 했거든요.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예린이가 상담하면서 저 요즘 가방에 면도날도 가지고 다녀요 라고 말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범인이 예린이 가방에 몰래 넣은 건가? 라는 생각도 드는
드네요. 제가 뭔가 놓친 게 있는 건지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석이 안 되네요. 그런데 크게 구멍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아무튼 그래서 결말이 뭐냐? 이 인터뷰의 목적이 백선주와 예린이의 치료였던 거예요. 물론 원래는 강간 피해를 당한 예린이만 환자였지만 한상우가 예린이를 강간하게 된 상황에 대해 조사를 해보니까 백선주도 깊게 엮여있는 사건이었던 거야. 물론 백선주 입장에서도 장부를 훔친 그런 거보다 자기 딸을 강간한 게 더 용서할 수 없는 범죄일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범인은 예린이뿐 아니라 백선주까지도 잠재 환자로 삼았고 인터뷰 후반부에 이 진실을 다 알게 해서 백선주를 복수심에 불타는 환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진실이 드러나는 과정, 여러 대화가 진행되면서 빌드업이 지루하지 않게 탄탄하게 전개되고요. 한상우를 응징하게 되는 과정도 너무 뻔하고 단순하지 않게 한상우도 나름 반격을 합니다.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딱 봐도 너무 부처님 손바닥 아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범인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설계를 해놓았기 때문에 후반부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이 엄청 긴박하거나 박진감 넘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계획이 다 완벽하게 설계된 걸로 보이기 때문에 후반부가 약간 뜸을 들이는 느낌도 있어요. 혹시 이 영화가 별로라는 반응이 있다면 긴박한 전개나 장면이 그다지 없고 후반에 뜸을 들이는 듯이 약간 늘어지는 전개, 아주 사소한 단점이지만 이 단점을 크게 느끼는 반응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너무 재밌었고요. 특히 모든 상황이 범인의 완벽한 설계대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스토리도 거의 구멍이 없이 완벽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마지막 결말에서 당연히 이 영화가 복수라는 살인 행위를 무작정 긍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복수를 행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라는 테마를 던져주거든요. 결국 한상우는 범인에게 죽었고 백선주는 죄책감은 내가 안고 가야 하는 거다 라고 말해요. 어쨌든 이것이 잘못된 행위라는 죄책감은 느끼고 있다 라고 분명히 말한 거고요. 범인의 경우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간호사한테 오늘 예약된 진료 다 끝났으니까 퇴근하세요 라고 말하는데 간호사가 방금 새로운 환자가 있다, 이 환자를 상담해 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거든요. 가정학대 피해자인가 또 뭐 그런 사연의 환자인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이 마지막 장면의 기억이 애매하다고 했잖아요. 이 범인이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거든요. 바로 전에 대화한 상대가 백선주이고 백선주가 범인에게 죄책감에 대한 질문을 던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상 관객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한상우가 응징당한 결말을 보고 관객이 느낀 감정에 대한 질문, 새로운 복수에 불타는 환자를 앞에 두고 대답을 망설이는 그 범인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여주면서 이 범인을 연기한 정성일이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는 옆모습을 보여주면서 영화가 끝났던 것 같거든요. 해답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대놓고 열린 결말로 던진 거겠죠. 사실 해답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죠. 이거는 잘못이잖아. 하지만 정말 그럴까? 관객 한 명 한 명에게 당신이 저런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냐고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어떤 답을 할까요? 법과 공권력이 이 사회의 정의를 완전히 실현해주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공백지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열린 결말로 남겨둘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선택한 결말도 충분히 공감이 가네요. 영화가 모든 면에서 다 마음에 듭니다. 너무 재미있게 잘 봤어요. 처음에 말했듯이 영화를 한 번 보고 와서 완벽한 스토리 복기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한 이해나 해석과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혹은 또 다른 궁금증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댓글에는 제가 또 생각하는 바를 답해 드리겠습니다. 영화 살인자 리포트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